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씻으면 원포자충 감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채소 표면은요,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매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로 씻는 것만으로 이 난포낭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요즘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그 생소한 병원체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이 CDC가 2026년 7월 24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으로 무려 1947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98명이 입원을 했는데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 사이클로스포라, 도대체 이거 어떤 생물일까요? 이름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둥근을 뜻하는 사이클로와 포자를 뜻하는 스포라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우리말로는 원포자충이라고 합니다. 사람에서 이 원포자충 감염증을 다룬 그 최초의 학술 보고는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어린이 2명과 여성 1명에게 이 설사를 일으키는 그 정체불명의 이 단세포 생물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이미 알려진 다른 병원체의 한 종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현미경으로 보면 이 작고 둥근 구조가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었죠. 비슷하게 생긴 다른 미생물도 있고요, 또 이 검사 과정에서 들어간 이물질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1980년대에 와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시에 그 에이즈가 확산하면서요, 면역이 약해진 환자에게 이 심한 설사병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대변 검사가 늘었거든요. 또 검사법도 발전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놓쳤던 미생물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에는요, 멕시코와 아이티 여행에서 돌아온 여행자 4명이 독감과 비슷한 증상과 설사 증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대변에서요, 앞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그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알려진 병원체가 아니라 새로운 장내 병원체가 아닐까? 이런 가능성이 진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 생물의 정체를 둘러싼 이 논란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사람을 감염하는 별개의 단세포 미생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원포자충은요, 현재까지 알려진 중간 숙주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을 거칠 필요 없이 사람에서 생활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 감염된 사람하고 접촉했다고 해서 곧바로 옮는 것도 아니에요. 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원포자충은 난포낭이라는 형태로 감염된 사람의 대변과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이 난포낭은요, 원포자충의 알과 비슷한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포자충이 사람의 몸 밖에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사람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인 그 일종의 생존 캡슐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막 나온 난포낭은요,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감염력이 없어요. 이 감염력을 얻으려면요, 따뜻하고 습한 외부 환경에서 약 일주일, 때로는 몇 주에 걸쳐서 성숙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이 난포낭 안에서는 일종의 마지막 조립 과정이 진행됩니다. 먼저 난포낭 안에 포자낭이라는 작은 주머니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포자낭 안에는요, 포자 소체가 2개씩 생깁니다. 포자 소체는 모두 4개가 됩니다. 포자낭은 포자 소체를 담고 있는 작은 주머니인 거고요, 포자 소체가 실제로 사람 세포 안으로 침입하는 범인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어야 이 난포낭이 감염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성숙한 난포낭이 이 물을 따라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분변이 물을 오염시키고 그 물이 이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면 이 난포낭이 채소나 과일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난포낭이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감염된 사람에서 나온 난포낭이요, 환경에서 성숙한 다음에 물과 농산물을 거쳐서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직접 전파는 거의 안 되지만 환경과 식품 공급망을 우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감염력을 갖춘 난포낭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난포낭이요, 위장관을 지나면서 소화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단단한 껍질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포자 소체가 빠져나옵니다.
포자 소체는 주로 소장 안쪽을 덮고 있는 이 상피세포로 침입하거든요. 이 포자 소체가 침입을 하면은요, 그 안에서 무성생식으로 수를 늘립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 원포자충은요, 다시 그 인접한 상피세포로 침입해서 증식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우리의 소장 표면에는 그 육모라는 수많은 돌기가 있거든요. 이 육모는 소장 표면을 넓혀서 영양분과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이 원포자충에 감염된 소장에서는요, 육모가 짧아지고 염증이 생기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표면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 결과 장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설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복통과 복부 팽만, 피로 등이 뒤따르기도 하죠. 가벼운 발열이나 몸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 원포자충 감염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또 잠시 나아졌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가 멎어서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다시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치료하지 않으면 이 증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장 상피세포 안에서 무성생식을 이어가던 이 원포자충 가운데 일부는요, 어느 순간 생식세포로 발달합니다. 어떤 것은 암컷 생식세포가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수컷 생식세포가 됩니다. 다만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은 분명합니다. 암수 생식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포 주위에 단단한 벽이 생기면서 새로운 난포낭으로 발달합니다. 난포낭은 장상피세포를 빠져나와서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죠. 하지만 기억하시죠? 이 난포낭은 아직 다른 사람을 감염할 수 없다는 거 말입니다. 다시 그 몸 밖에서요, 일주일 또는 몇 주 동안 성숙해서 감염력을 얻은 다음에 물이나 농산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의 장으로 들어가는 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포자충은 인체 안팎을 오가면서 생활사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씻으면 원포자충 감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원포자충 난포낭의 크기가 약 8에서 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1마이크로미터가 1000분의 1밀리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크기만 보면은 사람 적혈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이 채소 표면은요,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매끈하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미세한 틈이 많아요. 난포낭은 이런 곳에 달라붙어 남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물로 씻는 것만으로 이 난포낭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씻는 게 소용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꼼꼼한 세척은 이 농산물 표면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채소와 과일은 이 먹기 전에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죠. 잎채소는요, 이 겉잎을 떼어내는 게 좋겠죠. 또 표면이 단단한 과일이나 채소는 깨끗한 전용 솔로 문질러 씻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원포자충 감염이 특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요, 충분히 익혀 먹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죠. 다행히 이 원포자충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우리 앞서 본 대로 올여름 미국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 집단 감염에서도 환자의 약 5%가 입원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설사가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건강에 큰 부담이 되죠. 특히 노약자와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은요, 의료기관을 찾는 게 좋죠. 원포자충 감염은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 생채소를 먹었거나 또 원포자충 감염증이 흔한 지역을 여행했다면 그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원포자충은 통상적인 대변 검사만으로는 놓칠 수 있거든요. 이 난포낭이 대면으로 나오는 양이 적고요, 또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원포자충을 확인하려면요, 그에 맞는 검사법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의료진이 이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원포자충 검사를 별도로 요청해야 진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포자충 감염증을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모든 환자를 집계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 발생 추이를 살피는 표본 감시 대상인 거죠. 원포자충 감염증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환자 대부분이 봄부터 여름 사이에 집중되고요.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해마다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이 갑자기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신선 농산물을 통해서 꾸준히 발생해온 원포자충 감염증이 큰 규모로 번진 것이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작은 미생물이 거대한 식품 공급망의 빈틈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원포자충은 전통적으로 이 원생동물이라고 불러온 이 미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생동물은 동물과 비슷한 생활 방식을 보이는 여러 단세포 미생물을 이 편의상 묶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미생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종류가 아니거든요. 동물과 식물을 빼면 사실 다 모두 미생물 세상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세균과 고세균은 물론이고요. 곰팡이와 초류, 원생동물도 미생물학에서 다룹니다. 또 여기에 생물과 무생물의 이 경계에 있는 바이러스도 포함되죠. 오늘 소개한 원포자충의 공식 이름, 학명은 사이클로스포라 카이엔타넨시스입니다. 이 사람의 학명인 호모 사피엔스와 비교해 보면요, 호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이클로스포라이고요, 사피엔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카이엔타넨시스입니다. 이 사이클로스포라는요, 현미형으로 보이는 둥근 남포낭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카이엔타넨시스는요, 이 병원체 연구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페루의 카예타노 에레디아 대학교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 길고 낯설어 보이는 학명 안에요, 원포자충의 중요한 특성과 연구 역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